어, 643페이지 이 정보경제학인데 정보경제학 크게 이제 우리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각각의 이제 시장별로 보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실제 이게 여기는 시험 나오는 게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험 수준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관식 연습서를 나중에 이제 가게 될 텐데 거기에 수준은 엄청나요. 근데 그런 기출이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뭐 이게 수준이란 게 어느 추세가 있거든. 그러니까 기출에 추세가 있는데 하루 아침에 예를 들어서 뭐 B급, 뭐 C급 이렇게 나오다가 뭐 초 A급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추세가 있고 이렇게 정보경제학은 어렵게 내려면은 이제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대게. 실제 이제 주관식 연습서는 그런 문제들이 꽤 많아. 근데 그렇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643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현실 경제에서 비대칭 정보 밑줄. 아까 대칭 정보는 뭐라 그랬어요? 정보 집합이 같으면 경제 주체들 사이에. 대칭 정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대칭 정보 나중에 뒤에서 예를 들어보겠지만 정보 집합이 같으면 완전 정보나 똑같아. 자, 그래서 거기 옆에다 써놔요. 비대칭 정보 옆에다가 대칭 정보 이퀄 완전 정보. 원래는 이게 이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완전 정보라는 것은 정보 집합이 아무런 흠이 없는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완전 정보예요. 근데 대칭 정보는 뭐라고? 둘 다 불완전 정보를 갖고 있어도 같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게 대칭 정보인데 그걸 완전 정보라고 우리가 똑같이 본다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비대칭 정보 상황은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하나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감추어진 특성 밑줄. 얘가 나와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차를 보고 그게 괜찮은 차인지 속으로 골병이 든 차인지 잘 모른다. 그에게 사려고 하는 차의 차의 속 내용이 하나의 감추어진 특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보험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그가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사람인지 아니면 낮은 사람인지. 그래서 이걸 높은 사람을 보통 H타입 이렇게 해요. H타입. 사고 확률이 높든 뭐 신용도가 높든 하여튼 H타입. 그리고 요 중고차 중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차. 속으로 골병이든 뭐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주 그 리얼한 표현인데. 이런 L타입. 이런 두 가지를 누가 몰라? 정보가 부족한 애가 모르는데 그 정보가 부족한 애가 보험 시장에서는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상황을 잘 아는데 보험회사가 모르고 그 다음에 중고차 시장에서는 팔려는 사람은 잘 아는데 살려는 사람이 모르고 뭐 이런 식이에요. 두 번째 감추어진 행동 밑줄. 감추어진 행동. 이건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거의 고용주에다 밑줄. 고용주는 어떤 근로자가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힘들다. 왜냐하면 뭐 CCTV도 뭐 설치하고 막 감시감찰하지만 CCTV에 사각지대가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있어 어디든지.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놀아야 할지, 어디 가서 좀 졸아야 할지 아는 거지.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데가 어디야? 화장실이지. 좀 냄새는 나지만 쉬려면 거기가 쉬는 거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근로자를 일일이 감시 관찰하고 또 근로자들이 처음에 우리가 신규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인지 능력 있는 근로자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판별하는 방법이. 또 근로자도 내가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인지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고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늦게 오려면 맛있는 걸 들고 오든지 앞으로. 그래서 이런 그 비대칭 정보 상황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그 뒤에 해결 방안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제 출발해 봅시다. 역선택의 그 개살구 시장이라는 것은 스님 책에서 이제 개살구 시장에는 중고차 시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예를 꼼꼼하게 한번 읽어서 여러분이 그 보수표를 제가 그리도록 할 거예요. 잘 읽어 따라오세요. 645페이지. 현재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100대, 차가 100대가 있습니다. 똑같은 해에 제작된 소나타 중에서 50대는 참살구고 밑줄, 나머지 50대는 개살구다. 참살구의 소유자는 이거 들고 나가서 최소한 내가 3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 개살구 소유자는 100만 원만 받으면 된다. 300만 원, 100만 원. 얘가 판매자예요, 구매자예요? 판매자. 그러니까 300만 원, 100만 원이 판매자가 생각하는 참살구와 개살구의 가치지. 그렇죠? 두 번째,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참살구에 대해서는 350만 원, 그리고 개살구에 대해서는 150만 원까지 낼 용의가 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 각 중고차의 유형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경우,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거기다가 머리에다가 붙여놓은 거지. 범버에다가 나는 참살구야, 난 개살구야 이렇게 범버에 붙여놓은 거죠. 이제 어떻게 붙여놔 그거를? 포스트잇으로 붙여놔? 네, 정우씨다운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다 지금 이게 녹음이 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도대체 정훈이가 누굴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차의 성능을 검사하는 검사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검사기관들의 이제 보증이나 이런 걸 받게 되면 거기다 붙여놓겠죠. 하여튼 각 중고차의 유형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경우 참살구라고 부를 수 있는 차들은 300만 원에서 350만 원에 이르는 가격 범위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 밑줄. 왜 판매자는 300만 원 받으려고 그러고 구매자는 350만 원까지 낼 의향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서로 협상하겠죠. 한편 개살구 차들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에 이르는 범위에서 거래될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자, 그 위의 상황을 도표로 보수행렬표로 한번 정리해보면 해봐요. 참살구는 참이라고 써도 되고 H타입 퀄리티가 좋은 자동차, 그 다음에 개살구는 L타입 낮은 자동차. 판매자가 생각하는 가치하고 구매자가 생각하는 가치가 지금 다르죠. 만약에 거기처럼 이제 참살구인지 개살구인지 정확하게 판별이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균형을 형성할 거냐면 역선택 가운데 지금 이제 역선택이 뭔지는 조금 이따 거기 책에서 보기로 하고, 역선택은 Adverse Selection, 역선택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이제 비대칭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자가 있고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 혹은 정보를 많이 가진 자와 정보를 부족하게 가진 자가 있는데, 정보가 없는 자나 정보가 부족한 자가 만나고 싶지 않은 애를 만나는 게 역선택이에요. 뭐라고? 정보가 부족한 자가
만나고 싶지 않은 거래 상대방과 만나게 되는 현상, 이걸 역선택이라고 부른다고. 자, 여기처럼 지금 대칭 정보 상황이라면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어. 제가 참살군지 개살군지 파는 애도 알고 사는 애도 알아. 이게 사실상 완전 정보와 같은 거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장은 형성될 거냐면 요 H타입의 참살구 시장과 L타입의 개살구 시장에서는 각각이, 자 보세요. 여기 50대가 있어. 50대. 50대는 참살구고 50대는 개살구야. 참살구는 판매자가 얼마를 받으려고 한다고? 뭐 살구 하나 가지고 300만 원이야 이러지 말고. 미안해요. 3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300만 원을. 그러니까 최소한 3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러고,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수직의 형태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팔 게 없으니까 50대 이상은 이렇게 공급 곡선이 형성될 거예요. 요게 공급 곡선인데 H 참살구에 대한 공급 곡선이야. 그리고 팔려는 사람은, 그런데 살려는 사람은 350만 원을 주려고 하네. 이게 최대 지불 의사. 최소한 이만큼 받으려고 하고,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협상에 의해서 요만큼 몇 대가 거래가 이루어지겠어요? 50대 전부가 거래가 이루어지겠지. 요 아래쪽은 지금 비용일 것이고 차값이니까 요 300을 넘어서는 50만 원에다가 50대를 곱한 것만큼 순 편익이 나타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장 균형은 어디야? 여기. 자, L타입은 150만 원만 지불하려고 하고 100만 원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100만 원만이고요. 100만 원만 받으려고. 이렇게 공급 곡선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SL타입의 공급 곡선이야. 얼마를 받으려고 한다고? 1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제가 이제 개살구면 150만 원까지 줄 의향이 있다며, 이렇게 150까지.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DL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수요 공급이 맞았다는 점이 이 점이야. 그래서 50대 전부가 요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순편익은 요만큼이, 거래에 따른 순편익은. 자, 이런 형태의 균형을 뭐라고 말하냐면 참살구 시장은 참살구 시장의 균형이 있고요. 개살구 시장은 개살구 시장의 균형이 있다. 균형이 공동이에요?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분리균형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 완전 정보, 대칭 정보에서는 분리된 형태의 균형이 성립하면서 더 이상 이것보다 파레토 개선되는 자원 배분점이 있을 수 있을까? 없죠. 50대가 전부 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팔고 원하는 만큼 사고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좋은 자원 배분 상태는 없어. 그래서 파레토 효율이야.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하거나 또 둘이 갖고 있는 정보 집합이 똑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이게 첫 번째 단락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지금 보고 있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의 기대치를 구해보면 지불 용의 밑줄? 지불 용의가 얘야. 지금 얘가 내가 참살구면 350을 주려고 해. 개살구면 150을 주려고 해. 근데 시장에는 50대 50대씩 섞여 있으니까 내가 참살구를 만날 확률은 50%고 개살구를 만날 확률도 50%지. 그러니까 기대치는 얼마를 지불하려고 하겠어? 요거 중간, 350, 150의 중간, 250이지. 응? 이게 기대치죠. 그래서 거기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의 기대치를 구해보면 250만 원이 된다. 뭐 이 얘기고, 차를 사려는 사람은 250만 원을 내겠다고 일단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기대치가 시장에 가면 내가 확률 절반의 확률로 참살구나 개살구를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대치 내 절반의 가격을 내가 제시를 해야 되지. 250만 원 제시하면 얘 팔아 안 팔아? 얘 안 팔겠죠. 나는 30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제가 250만 원밖에 안 준다니까 당연히 얘는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끌고 집으로 가겠지. 얘만 남자리, 얘만 시장에는. 얘 이제 개살구만 남는다, 이게. 개살구만. 그런 게 이제 이 시장만 남고 요 두 개 분리된 상태 시장에서 이 시장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게 뭐라고? 시장? 실패다. 이 시장 실패다. 자, 그래서 거기 좀 더 읽어보면 차를 사려는 사람이 250만 원 내겠다고 하면 참살구 소유자는 이쪽 보세요. 최소한 300만 원보다 더 적다고 생각해서 차를 팔려고 하지 않을 거고, 반면 개살구 소유자는 신이 나서 팔려고 할 거 분명하다. 따라서 시장에서 참살구는 밑줄을 모두 자취를 감춰버리고 팔려고 내놓은 차는 모두 개살구뿐인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 다음 단락, 결국 시장에는 개살구만 거래가 되고 참살구 시장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그 뒤에까지 결국 개살구를 팔려고 내놓음으로써 참살구를 가진 사람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시장에 참살구만 돌아다닌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런데 개살구를 내놓으려는 사람이 참살구를 팔려는 사람들에게 이 부정적인 효과를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외부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게 비대칭 정보 상황을 방금과 같은 그런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비대칭 정보야. 판매자와 구매자가 지불 용의, 수치 용의가 달라 지금. 잘 모르니까. 잘 모른다는 것은 이 중고차 시장을 전혀 모르고 완전히 깜깜인가요? 그건 아니야. 뭔 알아? 적어도 시장 가면 100대가 진열이 돼 있다. 그 중에 절반은 얘고 절반은 얘라는 걸 알아. 그래야 기대값을 내가 제시할 수가 있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가지고 나는 이거면은 350이고 이거면 내가 150을 주려고 그랬는데 시장 가보니까 100대가 있는데 전혀 깜깜이야. 아무것도 몰라. 이렇다면 아무런 기대치를 제시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얘가 뭐 150을 제시하겠어. 뭐 350을 제시하겠어. 아니면 100만 원 제시하겠어. 그러니까 시장에 뭐를 알고 있냐면 내가 만날 상대방의 평균이요. 혹은 이거에 관한 확률, 만날 확률,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죠. 자,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또 평면에 시장에는 50대, 50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50대, 50대가. 얘가 지금 개살구면 100만 원을 내가 지불하고 싶어. 참살구면 300만 원을 지불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참사할군지 계산할군지 몰라. 그래서 여기에 평균 기대치를 가지고 얘가 최대 지불 의사를 이렇게 표출을 한다면 D average 평균의 기초에서 평균 요 기초에서 최대 지불 의사를 표출을 한다면 얘는 최소 수치 의사가 그거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얘는 시장을 이탈해 버릴 것이고요. 얘만 남아서 여기서 만날 거란 거지. 근데 얘는 최종 균형점이 될 수가 없는 게 0점이 지금 일시적인 균형인데 최종 균형이 될 수 없는 게 얘가 평균에 기초했다는 것은 이 참살구와 개살구가 50대씩 골고루 시장에 섞여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표출을 한 건데 얘도 뭘 알아요? 내가 여기 기대치를 내가 제시했을 때 250만 원 이상의 300만 원 가치에 있는 애들은 하나도 나한테 안 팔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시장에는 50대만 개살구만 돌아다니는 것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당연히 평균이 쭉쭉 떨어져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여기 떨어지죠, 이렇게. 이걸로 떨어지겠지.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요렇게 떨어져서 DL 요런 점으로 균형이 가게 되고 결국은 거래는 이렇게만 이루어져서 개살구 시장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얘만 남고 얘는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647페이지) 역선택에다 별표를 하고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 이거를 역선택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이 역선택 현상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지적한다고 말하네요. 첫 번째는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생긴다. 첫 번째, 중고차의 품질에 관한 특성, 이게 감춰져 있다. 보험 가입자의 질병 이력이라든가 이런 건강 상태, 이런 게 감추어져 있다. 다른 하나는 역선택 현상은 정보를 갖고 있는 자의 자기 선택 과정에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셀프 셀렉션이라는 게. 정보를, 여기서 정보를 갖고 있는 자는 누구야? 여기 정보를 갖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정보가 많은 자? 예요. 얘가 이걸 제시했을 때 최소 수치 의사보다 적기 때문에 시장을 이탈해 버리는 거죠. 이게 자기 선택 과정이에요. 그래서 역선택 현상이 나타난다. 보험시장에서 역선택. 자, 거기 뭐 쭉 나와 있고, 뭐 1,000만 원, 2억 원, 어쩌고, 뭐 사망 보험금 어쩌고, 뭐 이런 나와. 그 다음 단락에 역선택 현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밑줄 그으세요. 평균적인 사고 발생 확률에 기초해서 보험료를 정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반드시 손실을 보게 된다. 평균 이상의 사고 발생 확률을 갖는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고 평균 사고 확률보다 더 낮은, 내가 사고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은 보험료 많이 내라 그러면 이거는 불리한 보험이에요, 유리한 보험이에요? 불리한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안 하는 애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 보험회사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사고 확률이 더 높은 애들만 남고 사고 확률이 더 낮은 애들은 또 시장을 이탈해 버릴 것이고, 결국은 이 악순환이 역선택 현상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냐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 뒤에 일단은 64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응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밑줄, 보험회사가 사전에 뭐 신체 검사를 요구해서 사망의 위험성이 큰 사람을 미리 걸러내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이제 뭐 보험 설계사가 돌아다니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이게 아닌데요. 그 중에 샘플링을 해가지고 일부의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그 예를 들어서 교보나 뭐 삼성이나 이런 생명보험사가 그 자기 지정 병원으로 오라고 그럽니다. 지정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미리 걸러내기 위한, 그러니까 딱 보면 보험사도 이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야 할지 뻔히 알아. 그래서 불러서 이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이제 질병 이력이라는 게 체크가 되면 그게 이제 나중에 보상을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보험 설계사를 만나가지고 예전에 내가 뭐 고등학교 때 조금 아팠는데 그런 질병 이력 이런 것들을 말을 안 했어. 예를 들어서 뭐 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쉬었어. 뭐 이런 거를 질병 이력을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그거와 관련된 나중에 사고가 나면 보상 안 해줍니다. 보상금을 전혀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보험 사고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쟁이 많아요. 보험회사는 이제 그런 것들, 보험 설계사가 일부 이런 것들을 이제 고지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분쟁이 엄청나게 많아. 가능한 한 뭐,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들 때도 보험을 안 들 수가 없잖아. 나는 뭐, 건강, 둘째 가라면 서럽고, 가진 건 건강밖에 없고, 공부는 안 되는데, 건강은 엄청나요. 1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군대 갔다 와서 나는 가진 게 건강밖에 없다. 야, 나 몸 진짜, 잠 안 자고도 할 수 있다, 뭐, 이래. 1년 지나봐요. 1년 지나봐면, 야, 너 그런 적이 있었냐. 정말 속병이 들어가지고 다들. 이게, 관악산이 음기가 굉장히 세대네요. 1년만 지나봐. 다들 얼굴이 노래가지고. 지금 얼굴이 좀 파릇파릇한 건 아니라 얼굴이 하얀데. 건강 여러분 스스로 챙겨야 돼요. 운동 좀 많이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헬스도 좀 하고. 여학생들이 요즘 또 인기 있는 종목이 권투던데. 남학생들 쉽게 보지 말아요. 괜히 한 대 얻어 맞지 말고. 네, 권투 많이 합니다. 권투 여기 신림동에 권투 복싱 여기 가면 여학생들이 많아요. 괜히 잘못 뭐 군대 갔다 왔다 너는 군대 안 갔다 왔잖아 이러면서 괜히 건드렸다가 한 대 얻어 맞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고 그러지 말고요. 예. 자, 하여튼 봅시다. 그래서 그 신체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탄력적인 보험료 제도 밑줄. 자동차 그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경우 밑줄. 또 하나 두 줄 내려가보면 단체 의료보험.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료보험을 안 들겠다. 필요 없어요. 다 의료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보험료 다 내야 돼. 나아가 단체 의료보험 프로그램 도입해서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이에 가입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 역선택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 가입 안 하게 되면 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만 가입하게 되니까 보험사로서는 손해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둔다. 거기 강제보험 프로그램 이 도입은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역선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집단의 평균 사고 발생 확률에 의거해서 보험료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더 높은 사고 확률을 갖는 사람은 이를 통해서 값싼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평균보다 더 낮은 사고 확률을 가진 사람 역시 이 강제보험 프로그램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이런 보험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보험회사는 매우 높은 사고 확률에 기초해서 보험료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따라서 평균보다 더 낮은 사고 확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강제보험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더 낮은 보험료만 내도 되는 이득을 얻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별로 병원도 잘 안 가는데 내가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꼭 내가 이거를 보험료 내야 되냐 이러지 말고, 안 그러면 엄청난 보험료를 보험사가 책정을 할 것이고, 그러면 한 번 병원에 가게 되면 엄청난 병원 진료비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더라도, 많이 안 가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을 쇼핑을 하러 다니시는데 이 병원 가서 좀 약 받고 저 병원 가서 약을 받고 집에 가면 약 봉지가 쌓여 있어. 그래서 그것도 큰 문제인데, 많이 병원 진료를 많이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데. 649페이지 상품 시장에서 역선택. 거기에 뭐 이제 쭉 이러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KS 마크라든가 그 품질 인증 마크라든가 Q 마크, 뭐 친환경, 뭐 농산물 이래 가지고 굉장히 인기죠. 친환경 농산물. 네, 그런 것들 마크를 표시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를 가지지 않는 자, 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 단락에 마지막 거기 좀 보시면 그 합도 제조물 책임법 나와 있는 것도 좀 보세요. 생산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뭐 큰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65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신호 발송과 선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 하나만 신호라는 거, 선별이라는 거 뭔지 개념적인 거,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밑줄 그으세요. 정보를 가진 측, 정보를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정보를 알려야 되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는 행위. 이게 이제 신호 발송이에요. 아까 예를 들었죠? 토익이 지금 뭐 재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고 뭐 그러던데 보니까 인사위에서 지난번에 그 국정원에 가야 할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번지수를 잘못 골랐는데 국정원으로 갔으면 대우받았을 텐데 이 친구가. 하여튼 그 친구 때문에 지금 그 토익 시험이 지금 재검토가 되고 있대네요. 사실은 뭐 토익 그거는 건 별로죠. 자기 그 성적하고는. 토익은 뭐 시험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점수가 올라간다며. 네. 그러니까 그 뭐 이걸 탭스로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바꿔도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토익을 제일 많이 보죠. 제일 많이 보지 않나요? 제일 쉽게 따니까. 제일 많이 보는데 그걸 한 번 따면 뭐 계속 좀 인정해도 될 것 같은데 또 뭐 주기적으로 또 뭐 갱신해야 되잖아. 2년? 3년? 2년? 2년밖에 인정 안 해줘요. 근데 그거를 뭐 토익은 아예 시험 그 인정하는 그 시험에서 아예 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확정은 된 거 없어요. 정부가 뭐 이렇게 그럼 쉽게 그렇게 뭐 확정을 하진 않아. 뭐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게 정부가 생각하는 신뢰하고 국민이 생각하는 신뢰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는 것 같아. 하고 싶으면 결국은 합니다. 정부는. 하여튼 그 신호라는 거요. 신호라는 거 그게 이제 정보를 내가 토익이 뭐 950이다, 800이다, 700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발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용주가 그걸 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스펙 쌓기가 뭐 그것 때문에 끝이 없는 일인데 그 뒤에 이제 그래서 신호 밑에 신호 거기다 체크를 해놓고 감추어진 특성에 관한 관찰 가능한 지표를 신호라고 그러고 두 줄 내려가 보시면 좋은 중고차 소유자는 구매자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내야만 자신의 차가 개살구가 아님을 납득시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뒤에 그 보증에다가도 밑줄 그어놓고 보증 기간을 6개월만 주는 거하고 1년 주는 거하고 3년 주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내가 3년을 주더라도 내 차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그게 신호 발송인 거죠. 이게 좋은 차라는 그런 신호 발송인 거잖아. 그래서 보증 기간에 관한 그런 신호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미국에 진출했을 때 뭐 티코, 소나타 뭐 이런 거 미국에 들고 갔을 때 미국 시장에서는 전혀 인지도가 없으니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리는 방법으로 다른 그 제조사들보다 2배, 3배의 보증 기간을 제시하고 막 광고를 했대네요.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냥 광고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남들은 6개월만 보증을 해주는데 나는 2년을 보증해 준다 그러면 2년 동안에 그걸 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자신이 없으면 그런 걸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 차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그런 신호가 발송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 줄에 정보를 갖지 못한 측 밑줄. 위에는 아까 처음에 뭐였어요? 정보를 가진 측이었죠. 동그라미하고 제일 밑에는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에요. 상대방의 감추어진 특성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이거를 이제 스크린 선별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선별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밑줄. 정보를 가진 측의 유형을 판별하고자 하는 노력,
아까 우리가 뭐 신체 검사 받은 거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보험회사가 모르니까, 보험 가입자를 모르니까 이렇게 선별을 하는 거지. 저희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냥 넘기고, 저기 본인 대리인 문제 660페이지를 보세요. 660페이지. 여기는 개념 중심으로 그 부분을 잘 봐두시라고 하고, 제가 꼭 필요하면 이제 나중에 거시경제학에도 역선택에 이제 비대칭 정보 상황이 많이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케인즈 학파가 아주 현실적인 모형들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현실의 시장은 비대칭 정보에 있는 이런 시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시장을 케인즈 학파가 모형으로 많이 만들어 놨어.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 본인 대리인 문제, 그 문제의 기본 성격에다가 그 본인 대리인 문제 밑줄 긋고요. 감추어진 행동에다 밑줄. 감추어진 행동이란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본인 대리인 문제인데, 그 본인 대리인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661페이지에 세 가지. 첫 번째는요,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당사자 중에서 한쪽이 밑줄, 다른 쪽에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게 감추어진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인은 대리인이 취한 행동을 잘 관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옆에다가 비대칭 정보 상황이라고 써놔. 관찰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데 대가로 성과급을 주고, 적당히 놀면 자르거나 아니면 적당히 일한 데 대가로 낮은 급료를 주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관찰을 불가능해. 본인과 대리인은 대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밑줄. 그래서 양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목적 함수의 불일치. 목적 함수의 불일치. 예를 들어서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거예요. 근데 근로자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아. 자기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해요. 주주는 이윤 극대화를 통해서 배당을 많이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CEO는 그거보다는 매출액 극대화, 시장 점유율 극대화, 이걸 통해서 자신의 성과를 내려고 해.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인 대리인 문제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본인 대리인 문제는 결국 밑줄 인센티브 문제로 기착된다. 그러니까 얘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결여되어 있어서 밑줄 유인의 결여, 인센티브의 결여.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본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인센티브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완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까 얘기했죠? 성과급 주면 되지. 잘 관찰할 수 있으면. 근데 문제는 비대칭 정보야. 잘 알 수가 없어. 상대방이 열심히 일하는지 적당히 일하는지. 그래서 이제 유인 설계가 어려운 거죠. 그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뒤에 그 662페이지에 그 예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이윤이냐, 매출액이냐, 시장 점유율이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국민과 관료 사이 뭐 선거도 있었는데요. 뭐 공복, 서번트가 뭐예요? 이게 공복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잖아요. 서번트는 노예예요. 종이라고, 종. 조선시대 종, 여러분, 종. 여러분 종이 되려고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원칙적으로 관료는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된다네요. 그건 아니지. 그러나 관료의 개인적 이해관계는 국민의 이해관계와 다를 수 있다. 거기 국민은 관료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관료는 이런 정보의 불비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재정학에서 관료제 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그 다음 단락의 밑에 세 번째 줄에 엄밀히 따져보면 거기 정치가도 밑줄, 국민과 관료 사이에 대리인 겸 본인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에 대해서는 대리인이고 동시에 관료에 대해서는 본인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의회 권력이 엄청 큰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은 국회의원도 서번트죠. 근데 실질은 그렇지가 않지. 말하자면 국민, 정치인, 관료 사이에 밑줄 그세요. 본인, 대리인 관계가 중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부정부패라든가 무사안일주의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위에 줄을 쫓고 놓으세요. 견제와 균형을 중심축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도 이런 본인 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을 가능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의 소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선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뽑으면 종신제로 가지.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평가를. 그래서 그 평가하는 항목들도 아니 평가하는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지. 하나마나한 선거. 이런 것들은 아무런 평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간에 한 번씩 하는 중간 선거, 이 중간 평가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 보니까 뭐 이제 선거 끝났는데 뭐 야당이 이겼다 뭐 이러면서 야대 요소가 됐는데 여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야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데 대통령이 나와서 뭔가 좀 반성하는 말도 하고 또 뭔가 커다란 쇄신책을 좀 내놓고 내각도 좀 교체도 좀 하고 뭐 이러기를 야당은 바라지만 그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VIP가 잘 되는 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통제 장치가 없으면 민주주의의 통제 장치가 없으면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권력은 지속적으로 자기 권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통제 장치가 항상 있어야 되고 그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남는 기간이 그래도 꽤 되는데 서로 이게 잘 야당도 그렇고 뭐 이겼다고 해가지고 뭐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구도가 아니고 아주 어떻게 보면 황금 분할인데 과반수가 다 안 되는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정치학을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정치학 시간에 지금은 행정법, 경제학 그런 것과 좀 거리가 먼 얘기인데 우리 행정학과도 있을 거고 정치학과도 있을 거고 일행하시는 분도 그런 과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때 가면 뭐 엄청 좋아하던데 이게 바로 내 거야 이러면서 그동안에 왜 이렇게 힘들었지? 왜 행정법이랑 경제학을 먼저 했어? 이런 거 먼저 하지. 막 이러는데 하여튼 일행하시는 분들은 일반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 행정학 정치학 하면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행정법 그런 데는 괜찮아. 경제학 이거 뭐야? 이런 느낌? 근데 당락은 경제학에서 된다라고 제가 감히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열심히 해야 돼. 행정학 시간에도 경제학하고. 도덕적 해이 거기 의의에다가 몇 줄? 감추어진 행동에다 몇 줄? 감추어진 행동. 이것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현상. 정보를 가진 자, 동그라미. 가진 자는 대리인이에요? 주인이에요? 대리인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보면 거기는 주인이에요? 대리인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누가? 대리인이 하는 경향. 이거를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말한다. 665페이지 꼭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665페이지. 우리 보통 이제 거기 수평에는 노력 수준이고요. 수익 중에는 한계 편익, 한계 비용 곡선인데, 어디가 얘가 나와 있냐면, 화재보험이네요. 화재보험. 얘가 보험시장의 도덕적 해인데, 화재보험이야.
화재보험 예방, 그러니까 화재 예방 노력을 얼마나 할 건가의 문제인데, 보험시장에 여기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보험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확실성의 소비자 선택이론에 봤던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보험시장에 이제 뭐 차별화된 보험, 뭐 이런 보험들이 있어요. 실제 이제 정보경제학에서 보면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지금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재보험을 예로 들고 있는데 화재보험이든 뭐 자동차 보험이든 무슨 보험이든 상관없어요. 여기 수평축에는 노력 수준이야. 노력. 수익축에는 마지널 베너핏, 노력에 따른 한계 편익, 그리고 노력에 따른 한계 비용. 내가 화재 예방 노력을 하면 항상 비용이 든다고. 그 비용은 일정하게 든다 합시다. MC는 일정하다고 해봐. 화재 예방에 따른 노력 비용. 예를 들어서 소화기도 갖다 놔야 되고, 화재 예방 시설도 갖춰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력에 따른 편익은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합시다. 마지널 베너핏. 최적의 노력 수준은 여길 거예요. R스타. 보험이라는 것을 내가 가입하기 전에는 요 MC와 MB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최적의 뭘 했다고? R스타를 했어. 왜? 여기서 뭐 하면? 여기 그리지 마세요. 여기서 만약에 노력을 하게 되면 편익은 이렇게 높은데 비용은 이것밖에 안 드니까 노력을 더 해야 되지. 반대로 여기서 내가 노력을 하게 되면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드는데 편익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노력을 적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항상 여기서 최적의 노력 수준이 정해지는데 이거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이에요. 이 R스타만큼 최적의 노력을 해. 근데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만약에 풀 커버되는 완전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시다. 풀 커버되는 완전 보험에 가입하게 돼. 그러면 나의 위험은 누가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보험 회사가. 나는 노력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다 커버해 주니까. 문제는 이제 생명에 대한 커버가 이제 돈으로 환산돼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돼서 나오는 거죠. 생명에 대해도. 다 커버해 주는 거야. 하여튼 위험은. 그러면 노력을 해야 안 해. 제로로 갚아. 완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노력 수준이 제로로 가버려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 화재가 날 확률이 훨씬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실을 보겠죠. 보험금도 많이 나갈 것이고. 그런데 부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요. 하여튼 부분 보험도 가입해도 나의 리스크를 누구에게? 보험회사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비용은 똑같이 드는데 노력 수준을 이렇게 적게 노력을 한다니까 해요. 이게 보험가입 이전, 보험가입 이후예요. 보험가입 이전에는 최적의 노력 수준만큼 노력을 해. 화재 예방 노력을 해. 왜냐하면 아무도 나의 위험을 커버 안 해주니까 내가 스스로 이제 화재 불 안 나게 가스 또 잘 잠그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화재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거 상당 부분을 위험을 리스크를 보험사가 떠안아 주니까 나는 노력 수준을 이렇게 줄인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해. 교과서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보험회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만약에 그 화재의 원인을 따져봐서 너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 그러면 절반만 내가 보상해주고 절반은 보상 안 해줄 거야. 너가 과실이 크면 너가 갖춰야 할 걸 제대로 안 갖추면 그 절반은 너가 위험을 떠안아라 라고 한다면 요 편익곡선이 어때요? 사고 예방 노력에 따른 편익곡선이 보험 가입 전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얘와 얘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의 일부를 리스크를 누구에게?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한다면, 자, 그런 그 보험이 있냐? 영업손실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데는 없어. 그런데 자동차를 네가 너에게 과실이 있냐 없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5대 뭐 중과실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거는 보상 안 해준다 뭐 이런 식도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는 고의 중과실로 인해서 보험 사고가 나면 일정한 금액은 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게 이제 요 MB 곡선이 바깥으로 좀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경우의 개수를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고, (666페이지) 거기 665페이지는 거기 없는 경우, 노력 수준의 선택, 보험이 없는 경우고, 그 다음에 거기 666페이지는 보험이 있는 경우죠? 있는 경우. 그래서 MB가 MB 프라임으로 화살표로 해놓고, 보험 가입 전과 보험 가입 후에요.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제일 끝에 딸락에, 보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알스타만큼 노력을 하고, 밑줄 그어놓으세요. 666페이지 제일 끝에 줄에 보험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알스타만큼 노력을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 면적에 해당하는 사회적 잉여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보험이 존재하는 경우는 화재 예방 노력을 R'으로 줄이고, 이 도덕적 해이 현상이고 이게 알파만큼이 사회적 잉여가 된다. 따라서 사회적 잉여의 감소가 바로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하는 비효율성 혹은 효율성 감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어떻게 이게 대응하겠냐? 첫 번째, 사고가 났을 때 일부만 보상해준다. 공동보험. 피해액의 80%만 보상해준다거나, 가입자도 20% 책임을 지라는 거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자차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자차 보험,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만 내면, 예전 같은 경우 그랬어요. 점점 이게 까다로워지는데, 5만 원만 내면 자차 이 사고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나든 뭐 얼마나 나든 다 보상해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거 비율에 따라서 100만 원짜리면 20%는 누가 내고 네가 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피해액의 일부만 보상해준다. 두 번째, 초기공제제도, 기초공제제도. 손실액 중 처음 얼마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이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방식. 이게 이제 기초공제제도, 초기공제제도가 그 밑에 그 옆에다 H타입, L타입 한번 써놔보세요. H타입.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애. L타입은 사고 발생 확률이 낮은 애. 라고 한다면 기초공제제도라는 건 뭐예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보험사고가 1000만 원의 보험사고가 났어. 근데 100만 원까지는 네가 부담해. 사고 나면. 그 이상에 대해서만 내가 부담해 줄게. 이렇게 한다면 위험을 누구에게 떠넘긴 거예요? 보험 가입자에게 일부 떠넘긴 거죠. 그러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애야 나는. 이런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기초공제가 있는 제도는, 이런 보험 상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라고? L타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L타입을 대상으로 해. 그 말은 사고를 낼 확률이 적은 애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데 나한테 그런 거 떠안기면서 보험 가입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나는 사고를 낼 확률도 낮은데 어쩌다가 사고가 나면 그 일부는 내가 또 부담해야 돼. 그럼 L타입은 이게 정상적인 보험료 내라 그러면 이런 상품을 가입할까요? 안 하겠지. 그래서 기초공제 제도가 있는 이런 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쌉니다. 보험료가 싸.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 두 방법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입자 자신도 피해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사고 예방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밑줄,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비율이 100%에 이르지 않는 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 뒤에 이제 유인 설계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데, 그 내용만 잠깐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670페이지. 670페이지. 이거 여러분 꼼꼼하게 다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일단 그 일에 그 재단사에게 고정된 임금을 지급한 고정된 동그라미. 고정 임금이란 건 뭐냐면 얘가 열심히 일하든 적당히 일하든 경기가 좋아서 얘가 이 사업이 잘 되든 아니면 경기가 나빠서 사업이 안 되든 상관없이 너는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너무 작은가? 월 300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게 성과와 독립적인 성과와 무관한 고정급이에요. 얘가 열심히 일이 안 해. 열심히 일 안 하지. 당연히 열심히 일하면 무슨 비용이 든 노력 비용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성과와 독립적인 고정급은 뭐가 없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없어요. 인센티브가 없어. 그게 첫 번째야. 노력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재단사의 노력을 반영한 임금, 동그라미. 노력을 반영했다는 게 뭐야? 이게 성과와 연계시켰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 네가. 그리고 경기도 좋아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면, 이 뭐 세탁소나 이 재단사, 이게 일이 잘 되면 너에게 높은 보수를 주고 적당히 일한다거나 또 경기가 나빠서 하여튼 비즈니스가 잘 안 되면 낮은 임금을 내가 줄 거야. 이렇게 한다면 얘는 적어도 지가 높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적당히 일하면은 성과가 없을 거니까 열심히 일하고 경기도 좋아야 되겠지.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이제 높은 성과급을 만약에 제시한다고 하면 일단 뭐가 있겠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고정급에 비해서는 성과급은 인센티브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과와 연계시켰다고 해서 항상 인센티브가 기능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고정급에 비해서는 인센티브 기능이 있다. 문제는 뭐지? 성과와 연계시켰다는 것은 위험을 누구에게? 요 대리인에게 위험을 떠넘긴 것입니다. 두 가지의 상충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인센티브 기능이 있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요 유인이 거기 두 번째 리스크를 쉐어링하는 문제, 위험을 분담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인센티브 디자인하고 이 두 가지의 상충적인 문제가 어느 하나를 추구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를 추구하면 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형태의 이 두 가지의 트레이드오프 상충의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성과와 전혀 무관한 고정급은 뭐는 있어요? 이 고정급료는 인센티브 기능은 있지만 뭐가 없고 리스크, 인센티브, 고정급료는 반대로 성과급료는 성과급은 인센티브는 있지만 리스크를 떠넘기는 문제가 있고 이 리스크를 전혀 안 떠넘기면 이 고정급은 뭐가 없어요? 인센티브 기능이 없어. 그래서 이 고정급료와 성과급료는 각각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 성과급도 완전 정보화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얘가 열심히 일하는지 적당히 일하는지 다 감시 관찰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런데 성과급도 상대방을 감시 관찰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는 이거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급은 인센티브 기능이 있고 어떤 성과급은 인센티브 기능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그 뒷부분이고요. 다 왔습니다. 672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672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법경제, 그 다음에 금융시장,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심심하면 읽어보죠. 심심 안 하시죠? 행태경제, 최근의 이론들인데, 최근의 이론들은 아직까지 나올 가능성은 없고,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순환 강의 마지막 순환 강의 정도는 법경제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는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법경제는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지금 대학원 같은 데 가면 이 전공에서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과목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코스 정리에서 나왔던 누구에게 재산권을 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법경제예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책을 최대한 꼼꼼하게 여러분 읽으려고 애를 썼고, 여러분 가장 큰 주안점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여기 꼼꼼하게 책을 읽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여러분 오늘 가서 마저 읽고 예습해봐야 거시경제학은요 미시처럼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안 나가요.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큰 틀을 가지고 크게 틀을 가지고 안으로 하나씩 들어오고 또 들어왔다 나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가 좀 이렇게 큰 틀 매핑을 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거시경제학이 훨씬 더 쉽고 재미있고 이 큰 틀을 크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참 약한 사람들. 어느 부분은 잘하는데 부분은 잘하는데 큰 틀을 그리는 게 약한 사람들은 이제 그 거시경제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근은 하나씩 하는 미시가 아무래도 접근이 쉬워요. 거시는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큰 틀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할 텐데 복습하면 돼요. 오늘 가서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오늘까지는 가서 뭘 열심히 요거 뒤에 책을 열심히 읽고 모자란 부분은 일단 딱 덮어놔요. 내일 또 미시 책 들여다볼 생각하지 말고 덮어놓고 이제 주말이 있잖아. 또 우리에게는 항상 토요일이 있다.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